자, 이제 매년 이제 암기장 강의를 하는데 학원 측에 건의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제 책이 분량이 거의 400페이지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양이 더 많아요, 사실. 양이 더 많은 게, 이게 두 칸 나누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꼭 500페이지 분량인데, 500의 강의를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바로 이번 이제 15회 기출문제를 보게 되는데, 지금, 다른 과목도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13회에 비해서 3배는 어려워졌다. 민법 같은 경우는 3배가. 근데 형법도 지금 1, 2, 3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특히 올해 거는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전 뭐라 그럴까. 지금도 저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금컷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2011년부터 이제 변시에 투입이 돼 갖고는 쭉 봤지만은 한 5기, 6기까지는 객관식이 합격을 좌우한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2기 때, 우리 수업 쪽에 하던 친구인데 2기입니다. 2기인데 형소법을 갖다가 85점을 통배를 냈어요. 85 통배를 내고, 요새 같으면 당연히 이건 불합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찾아와갖고는 드링크제 2박스 탁 들고 와갖고는 내년에도 이제 수업 쪽에 하고 싶습니다. 기다려봐. 되는 수도 있어. 합격했어요. 2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무슨 세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형소법을 85점을 통배를 내도 합격하던 그런 시절들. 그때니까는 객관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6기, 7기까지는 기록형이 별다른 합격의 변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례가 어려워지고 기록형이 지금 6회, 7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고 객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제 객관식. 그래갖고는 기존에 이제 이런 암기장 편제들이 보면은 어느 교재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너무 이제 암기 위주로, 객관식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물론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사시에서도 1차보다는 이제 2차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학원들이 할 일이 그 당시 이제 일 잘 했으니까, 저도 민법에는 지금 저쪽가 있지만요. 윤동환 선생이라든가 지금 변신 안 하지만 우리 학원 강의라니 민서법의 이창환 선생, 정재훈 선생.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한림이 이제 사시 2차는 쓸어 갔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례 위주로 했었는데, 이 책, 우리 암기장 보면은 사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들 합격했습니다. 근데 별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을 별로 못 발해요. 별로 이제 못 발하고. 근데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외대 NC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3시, 4시에서 합격하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사례가 참 좋다. 근데 수험생들은 좀 객관식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는 객관식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객관식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이걸 이제 해갖고는 이제 명실공히 이제 객관식 사례가 다 대비되게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가 더 대비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솔직히 1년 내내 이 형법은 이 암기장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쭉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순환별로 교재가 많잖아요. 1순환 때 다르고 2순환 때는 또 3기현 판례를 하게 되고, 그것도 버겁도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암기장만 꼭 불끄고 나가면은 1, 2문, 사례 1, 2문 얼마든지 60점 이상, 120점. 기록형 본인이 한 50점 맞으면은, 지금 사례 기록형에서만 170점.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객관식,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도 90개 대, 그거 어쩐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낮춰요. 90개 정도 맞고도 합격하는 친구들 무지 많아요. 그것도 950점 이상. 왜? 사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40개 중에, 객관식 40개 중에 70점, 28개, 그게 한 105개 정도 되거든요. 충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합격수기 2024년 거 보면은 총대 우리 여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95개 맞고도 합격했습니다. 95개 맞거든. 물론 이제 그때 컷이 902개인데 902점이었는데 905점을 이제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점수만 상해. 좀 변호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암기장만 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5일 강의 동안에 그 다음에 요새는 작년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3시간만 강의하잖아요. 안 들어요. 3시간 정도만 해달라. 근데 그것도 들까 말까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3시간 10분만 하는데 뭐 이제 10분씩 이제 2번 쉬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는 중요 사례 위주로만 나가겠습니다. 중요 사례 위주로만. 그러나 수업은 그렇게 나가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내용, 뭐 객관식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객관식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 사례 위주로 나간다. 자, 먼저 18페이지. 자, 부작 2번.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사례를 가능하면은 변식 기출이 있으면은 변식 기출로 싹 다 바꿨습니다. 작년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변식 기출로 싹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솔직히 요새 그 출제 트렌드가 작년부터 좀 의미심장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못 기다렸는데, 이게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 그 우리 1순환 1번 문제를 이번에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금방 보시게 되는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를 바로 그 1회 때 사례를 출제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이거 사실에서 출제 안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뭐냐면은 상당히 이론이 강화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하나 참 재밌게 봤어요. 이거 학생이 올린 건데 독일 박사 교수님들의 반란. 독일 박사 교수님들의 반란. 그러니까는 솔직히 저도 독일 박사지만은 지금 웬만한 뭐 학교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국내 박사 교수님들인데 변호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 독일 박사 출신이신데 당연히 변호사 자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는 뭐가 됩니까? 변호사신데 이제 뭐 그냥 박사학위 받고 로스 교수님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양반들이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이 양반들은 아시다시피 판례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지금 뭐 같이 공부했던 분들, 저 후배들, 예컨대 지금 제 후배가 좀 서강대 뭐 상법으로 있는데 벌써 거의 10년 전에 원장했어요. 원장했었습니다. 그런 저기들. 이 친구도 저기예요. 사시학교에서 변호사다가 원래 이제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했다가 지금 서강대로 이제 내년에 정년퇴직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40대는 독일 박사 교수님들이 주류였었습니다. 엄청나게 학계에서 발언이 셌거든요. 근데 지금 변시되니까는 변호사 자격 없잖아.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판검사 하시다가 막 오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줄어드니까는 시험을 통해서 상당히 엎드렸어요. 그래서 14회, 15회 보면은 너무 사례 객관식이 이론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객관식에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한 문제 5질문을 출제했는데 그거 못 풀어요. 그런 거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싹 퇴직까지 하려면 7, 8년 남았거든. 이런 추세는 아마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학설 같은 것도 원래 좀 안 다뤘는데 근데 이건 이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다뤘는데 학설 같은 경우도 아예 도표로 해갔거든. 도표를 해갖고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순환 때 제가 이론 학설 자료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거는 드리면서 제가 절대 보지 말아라. 그러나 학설 때문에 공포증이 생기면 그때는 봐라. 우리가 제가 다른 과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얘기하지만은 형사법에서 우리 그 고득점 합격의 최대 걸림돌이 학설입니다. 학설 쓰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하면서 학설에 빠져 있는 거라. 많은 다른 그 수험서들이 학설 위주로 돼 있거든. 저는 거의 다 그거 삭제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전 답안 같은 거 받아보시면 그 지난주까지 지금도 이제 오늘부터 형사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실전 연습을 형사부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형법 끝났는데 저는 웬만하면 실전 답안에 학설 안 씁니다. 상관없다. 어차피 배점이기 때문에 판례로 해결하고 문제는 형사법과 시간과 양을 줄여라. 이번에 역대급으로 형법이 사례 문제가 어려웠지만 형사법은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나 쉬워갖고는 5분만 있어도 형법 다 쓸 수 있는데 형법에서 그 시간을 다 가져갑니다. 딱 거기에 막혀갖고는 멈칫하는 거죠. 이번에 저기 학생들 올라온 거 보니까는 10분, 15분은 한 글자도 못 썼다. 너무나 어려. 이게 뭐지? 저도 이거 문제 분석하는데, 좀 탈에 다 했지만은 문제 분석하는 데만 5시간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먹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제가 강 시간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그러한 것들, 청법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는 청소법 그렇게 쉬우는데 단 1분 할애 못하니까는 청소법 날려버립니다. 청법 못 써? 청소법은 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청법에서 최소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날릴 수 있는 것은 학설이라는 것들. 그래서 학설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목을 매는 거라. 그런 것들에 목을 맨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교정해 나가시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매년 계속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학설 안 쓰고도 고득점 합격들을 한다는 겁니다. 다 납득들이 가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또 이제 투자해야 되는가, 자기와의 그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나씩 한번 어쨌든, 그래서 학설들을 이번에 넣어놨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 없어요. 이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정도만. 자, 그러면은 18페이지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작년 25년도 법전형 모의 시험입니다. 모의 시험인데, 자, 그냥 이건 보람의 명언 사건입니다. 근데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나행위에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존재하면은 자기를 볼 것인가, 부자기로 볼 것인가. 자,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첫 번째 쟁점부터 학설과 판례가 엄청나게 대립이 됩니다. 학설은 법적 비난 중점선에서 그때 달라요. 법적 비난의 중점이 자기에 있으면 그때는 자기범. 아니다. 부자기에 있으면 이제 부자기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그때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른바 에너지 투입 기준설. 그래서 일단은 자기와 부자기가 대립이 되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자기를 봅니다. 여기는 깊은 학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지만 이 시간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이게 바로 보람의 사건이죠. 우리 판결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있다.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거동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자기를 본다. 따라서 자기를 봐야만 기본적으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행위가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가능하다. 보람의 명언 사건이 뭡니까?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그냥 가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퇴원 조치를 시켰거든요. 바로 그날 밤 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라는 거죠. 그러나 의사로서 의료법에 기한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거는 부자기. 그랬을 때 대부분은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걸 자기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시험에서는 중요시 않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형법 상식적으로 하나에게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존재하면은 이때는 일단은 자기로 보라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19페이지 거기 6번 있죠. 판례. 법적용화 관점에서 해결하는 입장, 즉 자기를 보는 입장인데 중요한 판례가 4개가 있습니다. 객관식 최소 2번씩 나왔고 이번에 드디어 15회 때 사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바로 이 문제인데, 하나에게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뭐냐? 4개입니다. 자기에 의한 범인을 도피,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 호의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이번에 자기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공무원들인데 부자기에 의한 직무유기죄.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 증거인멸 다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고 특히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은 경찰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요거는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이제 호위공문서 작성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자기에 의한 직무유기죄.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딱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만 성립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이번 15회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입니다. 자, 사법경찰관 문은 절도범 갑의 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문은 이때 이제 절도범 갑은 10살짜리입니다. 얘가 문은 사건을 무마하고자 절도범 갑의 피해자의 정에 대한 고소 보충 조사 때 작성한 진술조서를 파쇄하는 한편
파쇄했다는 얘기죠. 없앤다는 표현. 이거 이제 공영서류 무효죄.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본 적도 없다. 이거 거의 못 씁니다. 공영서류 무효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50% 합격하기 때문에 한 5% 썼을 테니까 이건 못 써도 큰 데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아니 왜 불송치를 해? 지가 뭔데?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직무유기라는 것들. 정의 소환에 불응해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을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고소, 보충 조서. 이게 공문서입니다. 근데 그걸 허위로 작성했죠. 자기에 의해서 공문서를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러나 담당 경찰관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직무유기. 이럴 때 죄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실전 답안 한번 보시죠. 공영서류 무효죄. 이건 거의 다 못 썼을 겁니다. 1번.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어떤 경우죠? 탁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철 보고서 올렸다는 얘기죠. 요새 같으면 딱딱 해갖고도 입력시키면 이제 상업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제 함부로 삭제시킬 수 없습니다. 삭제하게 되면 공영서류 무효죄가 된다라는 것들. 자, 작성자의 자의적인 파기의 기능 등은 공영서류 무효의 구성 요건인 공영서류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2번. 사법경찰 간부가 사건을 무마하고자 적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이미 진술조서의 작성자의 위지배를 떠난 것으로 보고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신했다. 보고서 올렸다는 얘기죠. 보고서 작성 중에 얼마든지 그때는 파쇄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파쇄할 권한은 없다는 것들. 모든 정당한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공문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공영서류 무효죄를 구성한다. 이건 몇 명이나 썼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당락에는 영향을 거의 다 못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백내죠. 그러니까 다른 쟁점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점수 조금만 더 득점하게 되면 평균 점수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 자, 2번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사법경찰 간부가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의 소환에 불응해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출석했거든요. 소환 조사에 다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 허위죠. 따라서 기재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한 행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라는 것들. 그런데 불송치 결정, 직무유기죄입니다. 사법경찰 간부가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왜? 이미 결과를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얘는 법적 영향에 의해서 어차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 했다가 그냥 불가벌로 만드는 것보다는 해당하지만 불가벌 상관없습니다.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죄수관계 객관식 서로 나왔고 드디어 이번에 사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만 제가 미리 자랑 좀 하면은 이번에 뭐가 됩니까? 요런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는 학생 이런 거 빼고는 사례 문제에서 100%, 뭘 100% 아니죠. 빠진 건 있지만은, 얘도 삼순환 때, 제가 이거 문제서를 올려놨습니다. 작년 삼순환 때 당연히 여기서 출제했었습니다. 객관식도 2번 이상 나왔다는 거. 1번,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답안지 현출해야 됩니다. 이거 실전 답안 분량이거든요. 실전 답안 분량인데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때 바로 이런 경우 또는 증거인멸하거나 범인 은닉 도피를 시킨 이러한 경우들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문이 객관식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2번 포선 모든 사건을 무마해서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인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므로 판례에 따라 무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번 15회 때 이 정도. 이 분량도 지금 많거든요. 여기 학설 다 있습니다. 학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분량인데 이것도 좀 더 컴팩트하게 써야 됩니다. 더 압축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야만 형사법을 쓸 수가 있는데 학설을 여기다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9번. 바로 이겁니다. 보직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직인 지위의 착오의 문제인데 역시 2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쟁점이고 그랬는데 이게 줄기차게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작년 14회 때 객관식 사례로 나왔는데 그 문제 있습니다. 객관식 사례로 나왔는데 2개 지문이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2개 지문이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쎄하다.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갖고는 작년 6월 1순환 때 1번 문제에서 당연히 진도별이니까 1번 문제에서 사례가 출제가 되는데 고맙게도 이번에 이제 사례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6월인데 이럴 줄 가면 다 까먹더라고요. 전문 친구들 어떻게 까먹어.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한 친구를 했었죠. 잘 썼고 1순환 때 듣고 그냥 처박아 놓은 친구들은 어디 갖다 버린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 써놓고도 심지어는 11월 달에 4순환 때 쓴 것도 2달 전인데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서 쓴 친구들 다 이제 변호사 돼갖고는 발표 나면 전화 한번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까먹었다는 겁니다. 무려 이제 2달 전 것도. 자, 이번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렵습니다. 구칠문제인데 문제부터 보시고 자, 갑의 사주를 받은 A는 아까 10살짜리 절도의 의사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적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정서유의 무대 의상과 신인 가수상 트로피를 가지고 나와 그중 무대 의상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A 어머니 을은 우연히 을이 이제 그 범인이에요. 우연히 A가 적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무대 의상과 트로피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나 A와 닮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쳤다. 근데 이게 작년 14회 때 객관식으로 물론 이제 사실관계 다르지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익사 직전이었는데 아버지가 착 봤는데 자기 아들임을 못 알아봤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임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엄마니까는 10살짜리 꼬마.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친권자로서 아들을 갖다가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방치했죠? 바로 보증인 지위의 착오의 문제. 자, 을의 죄책을 논하되 갑은 이제 여기선 갑은 또 뒤가 간접적만 또 나옵니다. 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부진적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에 따라 일명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설에 따라 해결하라. 근데 여기 학설이 2개인데 구성요건 요소설이 있고 이분설이 있는데 객관식 때문에 두 학설을 다 보셔야 됩니다. 판례 없습니다. 학설로만 해결하는데 그런데 어느 학설 취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 드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다라는 것들. 자, 단 건조물 침입죄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의로 할까?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객관식도 출제가 되니까 학설 둘 다 보셔야 됩니다. 학설 대립 구성요건 요소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설. 그래서 1번 거시기한 게 이게 거의 한 150년 전 학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930년대까지는 거기 100년 전까지는 보증인설이 다설이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분설이 이제 다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데 학설의 역사가 거의 150년 전. 그거를 왜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성요건 요소설인데 기본적으로 보증인 지위도 보증인 의무도 보증인 지위는 뭐고 보증인 의무는 뭐냐 오른쪽에 도표 있습니다. 그쪽 가서 설명드릴게요.
보직인 지위나 보직인 의무나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다. 따라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니까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다. 그래서 모든 착오는 이때 사실의 착오라는 것들. 2번 따라서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키게 되면 자기 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당연히 부정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2분설, 현재 다소리입니다.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를 구분해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2번,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의 착오지만은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약,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1번.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보직인 지위의 착오와 보직인 의무의 착오는 모두 사실의 착오이다. 2번. 이분설에 의하면 보직인 지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직인 의무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라는 것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도표 한번 보세요. 보직인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입니다. 도표 정리, 보직인 지위의 착오. 첫 번째,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보셨던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작위 보면 사례로도 여러 차례 나왔고 객관식은 7번, 8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러면은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판례, 다설 판례 1차입니다. 학설 판례 1차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법령 계약 위법한 선행행위. 법령 계약 위법한 선행행위.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기타 조리, 사회상규, 신이치. 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보직인 지위, 자기 의무가 발생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 아까 엄마죠. 엄마는 뭐가 됩니까? 민법상 친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보직인 지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구성요건 요소설은 보직인 지위도 구성요건 요소,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모든 건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학설 명칭이 구성요건 요소설. 학설 명칭이 구성요건 요소설. 그렇기 때문에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도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모두 다 사실의 착오다. 모두 다 사실의 착오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예컨대 자신이 보직인 지위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조금 아까 문제 보셨죠?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보직인 지위인데 그 사람임을 못 알아봤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임을, 우리 가족임을 못 알아봤다. 이런 경우가 바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사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이게 바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아까 엄마 을이 지나가는데 절도범이 자기 10살짜리 아들 A였거든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들. 작년에 물에 빠져 사람 살려하던 5살짜리 꼬마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봤다. 아빠가. 제가 왜 수영 강습을 했냐면은, 저도 자식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수영 제자. 그러면 수영 강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때는 당연히 이제 수학년이 있을 테니까 바로 계약을 근거로 해서 보직인 지위에 있겠죠. 못 알아봤다. 작년 14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객관식 됐었습니다. 학설. 구성요건 요소설은 당연히 사실의 착오죠. 근데 이분설도 요거는 당연히 사실의 착오입니다. 이분설은 보직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 바로 이것이 보직인 지위라는 것들. 따라서 결론도 똑같고 2번 시험도 보직인 지위가 관한 착오니까 결론은 그래서 똑같다는 것들. 이게 보직인 의무의 착오로 가면은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자, 기출질문 한번 보시죠. 변지 3회 때인데. 갑은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이겁니다.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절도범이 우리 아들임을 못 알아봤다. 바로 이런 경우들. 이게 바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 구조이행을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자, 구성요건 요소설. 당연히 사실의 착오니까는 사례의 고의가 없죠. 따라서 착오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사죄. 그 다음에 이분설에 따라도 갑의 착오는 자신의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 결론 똑같습니다.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때는 뭐가 됩니까? 다만 착오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죄로만 처벌된다는 거. 작년에는 객관식 사례, 이번에는 지금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니까 일단은
지금 위기에 처한 행위겠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즉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내 아들임을 우리 가족임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런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아빠 말도 안 듣고 저런 불효자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저놈은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갖고도 구조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차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차. 사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알았으나 알아봤어요.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차고와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차고는 학예계차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차고, 알아봤으면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차고. 그런데 자신에게는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근데 저는 수학여도 벌써 몇 달째 밀렸고 오늘도 오지 말랐는데 지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건 죄는 내 주장이 나는 죄하고 어떤 계약관계 의무도 없어. 그래서 죽도록 방치해버렸다. 이게 바로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학설. 구성요건 요소는 그래도 사실의 착오입니다. 보직인 의무를 갖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직인 지위, 보직인 의무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 따라서 역시 사실의 착오. 과실치사죄까지만. 그러나 이분설. 이번에 이걸로 콕 집어서 출제했지만은 이분설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이미 행체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이고 어쨌든 애를 버스 태워 데려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죠. 아니 애가 따라오는 거를 왜 그걸 바로 돌려보내서야지. 만약에 학원 버스로 데려갔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이때는 얼마든지 보직인 의무가 있는데 없다고 됐으니까는 이건 법적 평가가 잘못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가 된다라는 거.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안 했습니다. 법률의 착오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되고 이때 해결 방안은 바로 형법 16조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요걸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작년 일순환 때 저는 이제 보직인 의무의 착오를 출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착오로 갔거든요. 당연히 학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학설 날려라.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그것만 검토하면 된다라는 것들. 자, 기출지문 한번 보시죠. 변시 10회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 바로 이분설. 이번에 이걸로 조금만 보셨죠. 출제가 됐는데 보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자, 객관식 사례. 작년 문제입니다. 14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문제. 보직인 지위와 관한 착오 이분설. A 5살짜리 아버지 갑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하기 위해 처했음을 인식하고도 A가 익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A는 사망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아봤는데 인식했으니까 알아봤죠. 우리 아들. 근데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건 요소에 따르면 그러나 사실의 착오. 그러나 다솔의 입장이 이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가 되겠죠. 그런데 다섯 지문이에요. 자, 만약, 요건 이제 5번 지문이가 그랬습니다. 5번 지문인데, 만약, 바꿔버려요. 만약 들어오면 바꾸죠. 요새 사례 트렌드, 형법 사례 트렌드 이겁니다. 중간에 만약을 넣어서 완전히 사례를 뒤틀어버려요. 180도 전환시킵니다. 만약, 전환시킵니다. 갑이 누군가 익사유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자기 아들은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례를 또 이제 출제한 겁니다. 요새 이게 출제 트렌드입니다. 그러한 경우, 보직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라고 보는 교대에 따르면 이분설에 따르면 갑의 부장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 안에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틀렸습니다. 지금 아들임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직인 지위가 관한 착오입니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보직인 지위가 관한 착오. 따라서 이분설을 취해도 사실의 착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치사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물론 과실도 없으면 이제 무죄가 되겠지만은 이분설에 의하면 위의 사례는 사실의 착오. 요렇게 14회 때는 객관식으로 나오더니 15회 때는 드디어 확 바꿔서 어쨌든 똑같은 취지로 사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들. 그럼 만만치 않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전 답안 한번 보시죠. 문제점.
이번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가 절도행위라는 것을 목격한 A의 어머니 을이 A의 범행을 방치 유기한 부작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먼저 을이 A의 절도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가. 이게 있어야 뭐 차고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엄마라는 겁니다. 을에게 A의 절도 범행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이 A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을은 A의 직계혈족인 친권자로서 형사 미성년자인 A의 절도 범행을 방지할 민법상의 법적인 보증인 지위에 있다라는 것들. 하나만 조문까지 저도 좋은 내용이거든요. 부부간에 826조 1항 그 딱 하나 민법 좋은 내용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냥 민법이랑 쓰시면 돼요. 그것도 열심히 시험 시간에 법적 찾아가고 조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엄마 친엄마인데. 그러니까는 민법상의 법적인 보증인 지위에 있다. 자, 보증인 지위에 있습니다. 보증인 지위의 착오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점. A 엄마 을은 A가 적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무대 의상과 트로피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나 A와 닮은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냥 지나친 것인바, 이는 을이 행위 정황을 잘못 인식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되는데, 어쨌든 뭐 구성요건 요소설, 사실 시험 답안지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설에 의해서 해결하고 됐기 때문에 이분설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어느 학설 취해도 요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즉 사실의 착오가 된다는 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검토 결론이죠. 사례에서 의뢰 착오는 이분설로 해결해야 하나 보증인 지위의 착오에 대한 구성요건 요소설이나 이분설 중 어느 학설을 취해도 의뢰 착오가 사실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적 착오인 점은 동일하다. 이분설에 따라서 의뢰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 한 을에게는 형법 13조, 좀 이따 바로 나갑니다. 작년에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의 착오 근거 규정 판례는 13조, 다설은 15조 1항을 봅니다. 작년에 13조로 출제가 됐거든요. 어쨌든 13조건 15, 이거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사실의 착오로서 절도의 고의가 조각돼서 을에게는 절도죄 공동정범이든 아니면 정범이든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된다. 왜? 과실절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무죄. 따라서 공동정으로 보든 방조로 보든 상관없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1번이 더 어려웠어요. 1번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첫날부터 법률에서 꼭 가지고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다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넘어가시죠. 이렇게 쭉 뒤에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판례가 쭉 달려 있고 기출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요것들이 다 이제 객관식 대비형입니다. 그래서 기출 표시 진짜 뭐 끊임없이 15회까지 그 작년 법전년 모의시험 68 신모 법전년 모의시험 이제 25 다 해놨으니까 많이 이제 붙은 거 요거 더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11번 부작에 의한 방조 한번 보시죠. 객관식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사식에서는 옛날 한 2번 정도 사례 나왔거든요. 여기 제가 기술 표시해놨지만은 법전형 모의시험도 3번 정도 사례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본시험에서는 사례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출제 가능합니다. 얘는 너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례로 출제 가능하다. 어쨌든 뭐 객관식은 한 3번 정도 나왔다는 거. 사례 한번 보시죠. 병원 전에 다니던 공장 사무실 근무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세 공인들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했고 을은 이를 승하겠다. 제의하고 승하. 작년 14대 이게 나왔습니다. 부탁을 했고 들어줬다. 그랬는데 보통 부탁을 했다 이러면 교사거든요. 아닙니다. 바로 교사로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사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부탁을 했고 승낙을 했는데 혼자서 범행을 하면 그 교사 맞아요. 근데 같이 범행을 하면은 작년에 같이 범행했거든요. 그때는 공동정보. 근데 이렇게 제의를 하고 승낙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동정보, 공동강요 의사가 있습니다. 합동절도죠. 합동절도는 폭처법 2조역의 공동범죄라 합동범은 기본적으로 공동정보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강요 의사는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사이에 이미 병과 을 사이에는 당연히 합동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동강요 의사는 존재한다라는 거 승낙했다. 범행 당일
당일 밤 병과 적은 계획대로 공장의 담을 넘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공장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비원 갑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경비원, 보안요원. 공장 안을 돌아보다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의리병과 함께 음거를 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은 나중에 을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이를 못 본 척하고 경비실로 들어갔다. 병과 을은 금고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 경우 이제 갑일병의 죄책은, 문제는 지금 공장 경비원으로서 부작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입니다. 경비원으로서 이 도둑을 갖다가 절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지위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때는 계약이겠죠. 아니, 이 사람 뭐 법령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무슨 사적 민간 업체에서 무슨 법령이 있겠어요. 그러나 당연히 경비원으로서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계약,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거 기본 직무입니다. 당연히 절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다라는 것들. 근데 문제 학설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조금 줄여놨는데 실제로는 학설이 무려 4개나 됩니다. 4개나 됩니다. 3개로 갖고 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설과 판례가 이번에는 일치를 합니다. 다설과 판례는 일치해서 방제범설. 나머지 학설들은 다 정범설이에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쓸 수가 없다는 것들.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뤄놨지만 이걸 보라고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학설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놨지만 보지 말아라. 판례만 보고 판례만 써도 무방하다. 게다가 문제는 뭡니까? 객관식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다툼이 있으면은 돼 있잖아요. 판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판례로도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그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랬을 때, 요거 이제 판례 한번 보시면, 내용 한번 보시죠. 종범설, 다설과 판례. 요거는 판례의 내용이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도표에서.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직이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가 그것을 방치하면 원칙적으로 방조범이 성립한다. 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 따라서 이때는 방조범. 실전 답안 한번 보시죠. 문제점, 현장에서 합동해서 절도를 한 을과 병은 특수절도죄가 된다. 그런데 공장 경비원으로서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갑이 특수절도를 방치하는 게 죄책이 문제가 된다. 다설과 판례 태도, 부작위 정보설, 진짜 다설 판례 일치하면 든든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된다고. 내가 다설 이렇게 답안지 썼지 않습니까? 학설 썼어요. 다설이라고 내가 틀리면 세 글자 썼으니까 학설도 난 틀리고 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판례는, 다설과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지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가 타인의 범행을 방지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토.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는 다설과 판례에 의하면 병과 을의 특수절도를 방지할 자기 의무인 있는 갑이 이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특수절도의 방조범이 성립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 실전 답안 양이요. 지금 이게 교재니까 이 정도 썼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때 문제점 날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냥 벽의 죄책, 갑의 죄책 이렇게 해갖고는 1번 그냥 다설 판례 쓰고 2번 검토해서 바로바로 컴팩트하게 그런 식으로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거 괜찮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이제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1순환 때는 이제 다 형법 까먹어갖고는 통합 문제를 형사법 때 딱 한 번, 형법 때 못하고 형사법 딱 까먹었잖아요. 형법 끝나고 형사법 때니까는 형사법 마지막 날 통합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이순환은 이제 우리가 3개년 판례니까 의미가 없고 3순환, 4순환은 정정 선생하고 통합 문제를 3순환 때 4번, 4순환 때 4번, 그래서 통합 문제를 9번 합니다. 계속 통합 문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들 하는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정말 실전으로 해갖고는 감각적으로 형법을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가를 이제 9번이나 연습을 하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형사법 저도 그때 무지하게 짧게 컴팩트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하다 권고를 합니다. 학교 가서 685를 응시해봐라. 그러니까 교수님들 채점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점해서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시면은 통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통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갖고는 이렇게 써도 되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성대, 중앙대 같은데 해갖고는 이제 발표 기다려야 되지만 아직 한 달 남았죠. 기다려야 되지만은 지금 그런 식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첨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것도 길다는 겁니다. 짧은데 이것도 근데 실제 답안이 있으면 이것도 길어요. 이게 최소 분량인데 이 정도 이상. 그러니까 학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아마 지겨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학설 쓰는 거라. 근데 쓰는데 잘 쓰면 다 안 물건하거든요. 쓰는데 다 틀려 학설이. 객관식을 주관설로 쓰고 그럴 바에 안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작의 방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밑에 8회 정리 다 객관식 용도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가 됩니까? 부작이범은 이제 마쳤고, 자 조금만 인과관계 보시다가 좀 쉬시죠. 인과관계. 그런데 26페이지 보시면은요, 작년에 요걸 좀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넣어놨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본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본 시험에서는. 근데 법전형 모시험에서 가끔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학생들도 뭐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6, 8, 10목요 졸업시험이니까 그것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안 해도 그냥 그 졸업시험 통과하거든요. 근데 본시험에서는 이거를 진짜 이것만 한 3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우리도 아까 학위불법, 결과불법, 객관식 한 문제 5질문 나왔지만은 그거 못 풀어요.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 그것만 사실에서 강의할 때 그것만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드디어 15회 때 처음 객관식 나왔는데 그냥 20% 확률을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사람 돌아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 유형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집약해서 해놓은 게 13번의 인과관계 학설입니다. 요건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사료형이 아니라 객관식형입니다. 객관식형. 자, 사례 객관식이에요. 갑과 을은 각기 애인여를 사랑하는 연적 관계로서 어느 날 을이 이들 사이에 질투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그러던 와중에 을에게 복부를 가격당한 갑이 격분해서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살인의 고의로서 을의 가슴을 찔렀으나 다행히 칼이 A의 심장을 비껴났기 때문에 을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크게 목숨은 구했다는 겁니다. 안 죽어요. 그러나 만일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귀속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건 중요하죠. 근데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인과 객관적 귀속의 판단은 다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인과관계 판단입니다. 인과관계 판단인데 학설의 영역이죠. 그랬을 때 이게 인과관계는 현재 합법직적 조건설에 의해서 다설입니다. 합법직적 조건설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요것만 제가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판서 거의 안 합니다. 요거는 그냥 도표로만 쓰는데 지금 선행행위가 있어요. 선행행위가 있는데 이거 좀 살인행위죠. 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했는데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 그러면 인과관계나 객관적에서 힘이 안 나옵니다. 아니, 심장을 찔러서 죽였으면 당연히 살인죄지. 끝났지. 확정적 고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작년 가장 최고 14입니다. 2번이나 물어봤는데, 나오는 거는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 바로 여기 있는 놈들이 다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 틀은 이거예요. 지금 선행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실이 기입이 됩니다. 다른 사실의 기입.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른 사실이 기입돼서 선행행위와 이 다른 사실이 공동원이 돼갖거든. 따라서 다솔 입장인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 일단 인과관계는 자동 인정됩니다. 100% 인정됩니다. 인과관계는 100% 인정. 그냥 인정된다. 그것만 쓰시면 돼요. 작년에 이걸 물어봤었는데 문제는 이제 객관적 귀속이나 상당히 관계. 이게 문제인데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실의 개입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냐? 예견 가능하다.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때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돼서 기수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 다른 사실의 개입이 예견 불가능하다. 예견 이제 똑같은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돼서 미수. 이 도표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요걸 한번 검증해 보자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다는 것들. 자, 그러면 A. 자, 일반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예견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판단해 보세요. 을이 구급차 안에서 지나친 출혈의 결과 의식 불명이 되고 토하게 되자 이 토한 물질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면 한 20년 됐죠. KBS에서 유명 성우입니다. 그 유명하죠. 저기 가요무대 같은 때 막 하면서 그분 예능 프로 나와서 인터뷰 급하게 뛰다가 목에 걸려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유명 그 성우가. 그런 경우도 이거 의학적으로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일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겠죠. 따라서 하버드 조건설에 이러한 게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객관적 기소 상당한 게 인정돼서 이때는 살인 기수가 됩니다. 하나,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다설은 인과관계 불화서 객관적 기소. 근데 이거는 구조만 다르지. 지금 다설은 인과관계 따로 객관적 따로 보지만은 그러다 판례는 뭐가 됩니까? 상당 인과관계에서 이거를 이론적 한 번에 판단합니다.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100% 일치합니다. 큰 의미 없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작년에 13회 때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오.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뭐가 되느냐?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 다음에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객관적 속도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바로 이때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안지 썼으면 됐다는 겁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B 한번 보시죠.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도중 구급차가 불시에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서 이 때문에 을이 사망하였다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됐느냐 3회 때 이런 식으로 사례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변시 3회 때 근데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저는 2009년에 크게 당해갖고는 한 달 정도 입원되고, 지금도 20일, 이거 못 뺐습니다. 지금도 이제 철심방, 죽을 때까지 뭐 가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맨날 그 뉴스에서 교통사고 보니까는 너무나 흔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근데 이때 객관적 규석이 인정된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통상의 경우는 이렇게 중앙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예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예견 가능하다고 봐도 3회 때 상관없어요. 그때 뭐냐면은 3회 때도 뭐 야간에 중앙선 침범 대형적 이거 3회 때 문제 똑같습니다. 저도 근데 해설하는데 요거는 예견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사죄 요거는 이제 상당히 완벽히 객관적 규석 부정해서는 치상죄까지만 인정해 버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인정하셔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거는 부정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C. 을이 병원에서 상처를 수술하고 악성 세균에 감염돼서 슈퍼바이러스 이것도 아주 흔한 일이죠. 판례도 있고 아주 흔한 경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렇다면 또 살인죄. D. 수술 후 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데 태어나기 직전 병실의 화재로 인해서 을이 질식사했다. 우리 뭐 토요일 날이라도 대전에서 화재 참사 일어나서 14명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니 왜 퇴원 직전 전날에 나 이제 내일 퇴원하는데 병원에 화재가 왜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있긴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 우리 한 50년 60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밀양에서 그때 요양병원 화재 나갖고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 역시 예견 불가능하다. 이거는 같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지 결론은 상관없어요. 결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조건설이 문제입니다. 등가설, 조건설. 근데 요 용어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내용 1번. 조건설은 만일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자는 논리적 조건관계. 논리적 조건, 우리 학부 때 또는 강의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느냐? 소피스트. 완전히 궤변이라 그랬다.
소비스트리 이지했던 논리적 공간.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유명한 게 뭐죠? 이러다 보니까 범죄의 원인이 아담과 이브. 아니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너 같은 놈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너 말고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저는 게 교육집사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범죄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뭐가 됩니까? 책임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논리적 조건관계. 모든 조건은 결과 발생에 대해서 등가한, 똑같은, 동일한, 등가한, 한자 용어죠. 똑같은 원인이 된다라는 이른바 절대적 제약 공식, 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걸 갖다가 우리 다설에는 요걸 갖다가 제한시키는데 바로 합법칙적 조건설입니다. 합법칙적 조건설. 여기 제가 기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기출 표시를 해놨는데 11회 때는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됐고 문제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객관식 대비 문제 11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전형 모의시험은 가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큰 의미는 없다. 현재 다설의 입장은 합법적 조건. 작년에는 뭐 이렇게 출제, 요걸 해결하라. 그냥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1번. 조건설을 기초로 하되 조건설의 결합을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 합법칙성에 의해서 수정 보완하라는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을 하지 말고 그냥 현실로 일어난 그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진행시켜봐라. 그런 의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00% 일단은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인과관계 인정되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는 것들.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 상당 인과관계는 판례 입장인데 지금 우리 다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로따로 검토하지만 이원적으로 검토하지만 인과관계 먼저 그다음 객관적 귀속. 상당 인과관계 판례는 한 번에 보자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인과관계도 똑같아요.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성, 다른 말로 예경 가능성, 있나 없나. 그러니까 객관적 귀속 똑같다는 거죠.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이기 때문에 핵심은 예경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됐다는 겁니다. 실전 답안, 합법적 조건설, 인과관계, 요거죠. 위의 모든 사례는 비형적 인과관계 문제이다. 조건설이나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 비형적 인과관계에서도 일단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것도 100%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 지석이나 상당 인과관계만 논하면 된다는 것들. 아까 근데 A, B, C, D 다 말씀드렸습니다. A, B, C, D 다 말씀드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A와 C는 충분히 예경 가능성, 따라서 객관적 지석이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하고 D 같은 경우는 예경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경 가능성이 없다. 자, 기출 문제만 한번 보시죠. 3회 때 사례입니다. 3회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트럭이 넘쳐오는 거 똑같은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황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까 3회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대형 화물 트럭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예경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있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객관적 귀속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9회 때도 나왔습니다. 9회 때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부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해 고의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피해자가 기절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 C였는데 건장하게 생겼으나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그 교수님들이 특이한 그건 뭐죠? 알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9회 때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 근데 작년 14회 때는 2번이 나왔는데 특수 강도입니다.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도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차에 쳤습니다. 장파열상을 입었어요. 요거 판례도 있고 9회 때 객관식 사례로도 쫓아가야 되는데 막 범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다. 대부분은. 그래서 얼마든지 예경 가능하다. 9회 때도 객관식 사례 나왔고 판례도 있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병원을 급히 이송됐는데 의사의 수술기원에 의해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의대 정원 때문에 요새 응급실 뺑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중학생이 하나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 옮겼는데 수술 지연 때문에 환자 사망한 건 너무나 흔한 일들입니다. 충분히 예경하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귀속,
상당 인과관계 인정돼서 강도치사죄가 성립된다. 바로 작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해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지연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판례거든요. 판례 듣고 인정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공동혼인이 돼갖고는 상당히 관계 인정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들.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객관식 대비 문제인데 11회 이겁니다. 이거 못 풀어요. 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거든요. 거의 초스피드로 윤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푸는데 5분, 6분 걸립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5분, 6분 풀다 보니 6개 날라갑니다. 이럴 땐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0문제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30개 정도면 110개거든요. 우리 100개 정도면 안착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무지하게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이게 1회부터 6회까지는 매번 한 문제 정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걸려요. 그래갖고 10분 정도 쏟기 해서 객관식에서 탈락시키는. 그러더니 7회부터 한 10회까지는 안 나오대요. 11회부터는 매년 경련됩니다. 11회. 그 11회 때 이게 나오고, 올해 그 행위불법, 결과불법, 못 푸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그거는 찍고 넘어가라. 그런데 그거 죽어도 풀겠다. 그러다가 5개, 6개 더 날립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런 경우들. 자, 그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30페이지 여기 한 번만 보세요. 30페이지 보면은, 8번 문제, 8번 판례. 30페이지 8번 판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장파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비록 의사의 수술위원회. 바로 이 판례. 요게 작년에 사례 나왔는데 실제로 판례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당히 관계 인정된다. 타겟의 교수력 객관식성 인정된다.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는 이런 경우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예고편이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에서 무려 3번이 나온 객관적 속도는 상당 인과관계 사례로 한번 들어가시죠.